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유엔진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퀵 언더스탠딩 과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맡은 유엔진의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그 과정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는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시 알게 되셨거나 과정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는지요? 채팅에 일단 출석 겸 어떻게 그뭐 지인을 통해서 왔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왔다든지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16분 이렇게 계신데요. 지금 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지인이 어느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차수는 페이스북에다가 광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일단 교재를 제가 PDF 파일로 돼 있는 거를 일단 공유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동료 중에 나중에 이걸 못 받았거나 하시는 분은 내부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지금 줌을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하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하고 뭐 이런 쪽을 계속 한 뭐 15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나온 지가 뭐 15년 이렇게 되진 않은데 이 영역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정부 시스템 통합에 관련된 그런 기존의 이제 역사가 있죠. 그런 역사를 저도 계속 같이 이제 학습을 해오고 그쪽 영역에 이제 종사하면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진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오픈 소스로 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어떤 이런 영역에 있는 그 오픈 소스들을 계속 그 교육도 하고 개발도 하고 오픈 소스로 자체 거를 뭐 공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그걸로 이제 기업 내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기도 하고 서비스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개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컨테이너가 떠오른다.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떠오른다. 뭐 에자일이 떠오른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연상을 하실 거예요. 뭐 맞습니다. 예.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그리고 빠르게 이런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에자일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4시간 동안 잡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게 좀 잡혀 있죠.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고 저도 뭐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재밌게 한번 진행을 좀 4시간 동안 새로운 개념이지만 좀 중간중간 질문을 그래서 많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 안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떤 인프라에서 어떻게 배포하고 그런 아웃라인을 이렇게 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아웃라인이라는 말이 약간 수박 겉핥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까지 다 깊이 있게 하기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의 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하나인 것처럼 좀 가져야 개발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애자일한 기업의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하루에 뭐 23,000회 정도의 새로운 기능을 배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자하고 개발자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한 팀처럼 운영자도 그 기능이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같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죠. 팀 구성을 우리가 버티컬리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 단위로 이렇게 쪼개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기능을 어떤 비슷한 영역의 기능 단위로 해서 조직 자체를 티밍을 그런 단위로 쪼개놔야만 데브옵스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큰 서버에다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집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팀별로 나뉘어서 자기 것만 빨리 배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만 데브옵스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운영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수일 내에 새로운 기능들이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조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 여기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주 들으시던 도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마이크로하게 설계, 분석, 구현하느냐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느냐 쿠버네티스 같은 도구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것은 모놀리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봤으면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DB를 쓰고 있겠죠. 그 속에다가 모든 기능을 넣은 걸 우리가 모놀리스라고 부릅니다. 모놀리스가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 서로 간섭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리지드하게 간섭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각 기능들을 단위 작은 서버 단위로 쪼개고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 자체도 팀도 그 단위로 데브옵스 조직을 같이 묶어서 그 팀에 해당 기능을 운영하는 어떤 관점으로 배분을 시켜서 배포하는 그 배포의 시간과 주기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달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능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하는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런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좀 재미난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의 설계 사상인 코드를 재사용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측면을 과감히 포기하고 각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독립성과 자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우리의 설계 방침하고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들을 요약을 해보면 코드량이 이제 상당히 작아집니다. 코드량.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코드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개발 환경 구축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수정된 서비스를 국지적으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디플로이 시킬 수 있고 테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팅이 용이해지고 버그도 적어지고 실제 운영 시간에는 그 장애가 한 곳에 딱 전파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기술들을 빨리 적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이 그리고 분석 방법, 테스트 방법, 트랜잭션 데이터 운영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보안 처리 방법까지. 이러한 배울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해서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그 회사들의 대표적인 게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라고 해서 이것만 잘 따르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당근마켓 사례를 한번 잠시 들어보고 갈게요.
전에 서버 상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저희 레일즈 서버였어요. 창립 멤버들 카카오 출신 분들이 계셔서 레일즈 모놀리틱 서버로 돼 있었고 그냥 메인 포스트그레 하나 있고 그냥 캐시용 레디스나 링캐시디 이 정도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 서비스 장인 것 같아요. 이런 슬랙 알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거였냐면 그냥 전체 장이에요. 전면 장이. 왜냐면 메인 서버가 죽은 거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서버를 복구해야만 하고 포스트그레 DB가 날아가면 그거에 대한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쯤에 있던 슬랙 메시지들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제가 이거 몇 개만 뽑아오느라 이 정도만 있어요. 당근마켓 CTO 분 계시고 CP라고.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막 한 10시에서 11시쯤에 사람들이 뭐 12시 사이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때 막 장애가 났던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EC2가 죽고 다시 뜨고 또 트래픽 못 받다가 다시 죽고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레일즈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조인할 때는 저는 레일즈 개발자가 아니라 저는 그때 노드.js 한창 했었고 고언어 조금 할 줄 알았었고 그런 상태로 조인을 했었죠. 그래서 막 이 장애를 겪다 보니까 이제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채팅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채팅만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비스가 죽어도 채팅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거래하러 나갔는데 장애 상황 맞이하면 그냥 헛걸음이 되잖아요. 또 제주도민이시니까 90% 당근마켓 유저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뭐 피드 서비스, 항상 피드 노출하고 싶다. 뭐 이미지가 안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뭐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림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간 이 비즈니스 도메인 간 간섭이 적어야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원하게 된 거죠. 작년 7월 제가 딱 입사하고 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채팅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물론 이제 제일 늦게 출시가 됐어요. 채팅이 레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때 작년 딱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요 영상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다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그 전면 장애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하나의 모놀리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하나의 단일 이게 단일 서버처럼 보이진 않죠. 단일 서버, 그러니까 업무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레일즈 서버라고 하는 게 지금 5대가 있지만 이 5대 공히 동일한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들이 또 동일한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여기 레디스도 있고 멤캐시디 있지만 이건 캐시 용도인 거고 데이터는 여기 다 같이 여기 단일 DB에 포스트그레 SQL에 다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DB만 페일이 나면 이 전체 업무는 어차피 장애가 생기는 거죠. 여기 하나만 오류가 나도 그런 전면 장애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 트래픽도 이제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각자를 완전히 DB와 이 서버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인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채팅과 몇 가지는 절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채팅 서비스가 코어 서비스라는 거예요. 코어. 여기서 이제 코어와 서포팅 뭐 이런 말을 쓰겠는데 코어는 저기가 죽으면은 우리 서비스의 어떤 전체 이미지에 가장 큰 이미지 실추를 가져다 주고 소비자 사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그러한 크리티컬한 업무 영역을 우리가 코어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서포팅 지원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 구현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사실 지원 업무 부분을 구현하다가 그 코드나 그 데이터의 변경이 코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를 준다는 거죠. 하나의 서버에 들어있을 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을 때 코어 업무와 코어가 아닌 업무들이 이렇게 같은 자원들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구현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당근마켓, 뭐 배달의 민족, 뭐 11번가 전부 다 그래요. 결국은 서비스가 커지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뭔가의 변경, 어떤 새로운 기능을 다른 경쟁사 대비 빨리빨리 내놓기 위해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런 사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코드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코드,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하는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자, 흔히 우리가 SI 프로젝트를 하든 할 때 공통 모듈 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누군가 한번 개발한 걸 다른 팀에서 가져다가 빌려서 쓸 수 있죠. 라이브러리의 형태나 이렇게. 자, 그런 코드 공유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yes.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는 코드를 공유를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매번 재사용을 못하니까 동일한 기능도 재구현을 하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자, 공유를 하는 게 좋다, yes. 공유 안 하는 게 좋겠다, no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no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공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정답입니다. 코드를 공유하게 되면 서로 간에 그 공통 모듈에 대한 일종의 디펜던시가 생기죠. 그래서 그 공통 모듈을 우리가 반영받고 그 공통 모듈의 버전에 우리가 그 국한되고 그런 자율성 그리고 자치성 각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 내가 배포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자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설계 방침하고 약간 이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할 수 있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실패할 때는 자기 혼자 실패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실패하려면 다 같이 실패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어, 중요한 업무와 덜 중요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덜 중요한 업무가 죽더라도 중요한 업무는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요인은 항상 욕심이 많아서이죠. 새로운 기능을 빨리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기존에 잘 동작하던 중요한 기능도 실패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원천적으로 다른 시스템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저 팀과 우리 팀은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큰 회사 하나가 있지만 그 속에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조그마한 다른 회사들이 만든 서비스다. 그러니까 간섭을 아예 조직적으로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적이거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간섭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실게요. 예.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는 RDB, 어디는 NoSQ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B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3번 단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큰 시스템 만들 때 쓰면 아까처럼
장애 전파도 벌어지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도 되고 여러 가지 형상의 락인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싱글 데이터베이스가 단일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모놀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 과정, 기존에 한 통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클래스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단일로 쓰다가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URL, 접근 주소가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 API의 주소 체계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해주는 뭔가 게이트웨이, 대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죠. 스프링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서비스들을 통합 인증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가 인증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서버 사이드의 서버에서 세션을 남기는 방법으로 하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토큰, 유저에게 내려준 토큰을 가지고 토큰 베이스 인증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그리고 이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기존의 하나의 시스템일 때는 로컬 호출, 로컬로 곧바로 어떤 기능을 호출하고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원격으로 분리된 원격지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REST로 이것들을 호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중간에 이런 그 큐를 통해 가지고 비동기로 조금 더 루즐리 커플드하게 연동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벤트 드리븐, 즉 그런 비동기식 방법을 선호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펍섭이라고 하죠. Publish and Subscribe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로컬 객체를 곧바로 참조했는데 이제 원격지에 즉 다른 네트워크에 그 정보를 창조해야 될 때는 그들 간의 링크를 우리는 URI 그러니까 RESTful URL 같은 거죠. 그것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중복된 기능과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중복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데이터도 중복을 시킵니다. 자, 그런 방식을 취해야만 중복시킨다는 이야기는 중복된 뭔가 기능 구현과 데이터의 관리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과감히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품질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패션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놀리스의 관점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각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복이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연동하는 방법은 크게 UI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리퀘스트 리스판스, 즉 RESTful 호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벤트 드리븐, 펍섭을 통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UI를 통해서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혼합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조인 SQL 같은 역할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프론트엔드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한 결과를 하나로 이렇게 집적해서 AJAX 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합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프론트엔드의 과도한 구현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단점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너무 잦은 서버의 호출을 잦은 횟수의 호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적인 구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UI를 쓰기 관점에서는 그런데 읽기 관점에서 앞서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프로젝션하는 관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쓰기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는 쓸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 하나가 성공했을 때 그 다음 그 재고량을 수정하는 호출을 이
웹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두 번 호출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것만 성공하고 두 번째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취소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UI를 통해서 하나 이상의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의 트랜잭션을 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 패턴이다. 그러면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판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읽기의 관점에서는 마찬가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다가 뭔가 주문 내역과 재고량을 이렇게 get 해가지고 하나의 상태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문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고량이 어떠한지 이런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 전체 데이터를 읽어 드려야 되는 어떤 값 서비스를 호출했다고 하면 이 을 서비스를 값이 호출하고 병 서비스를 을이 호출하는 방식으로 연쇄 반응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서비스들이 이 종점에 있는 서비스들을 만약에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핫스팟 붐비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많은 대기 상태를 유도하게 되면 이것을 기다리는 다른 서비스들이 메모리 즉 스레드의 메모리를 쥐고서 그 과도한 자원 사용을 전파하는 문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즉 레스트풀 호출을 통해서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읽기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덱 내에 있는 회로 차단기처럼 과도한 이 서비스의 제공자 쪽에 호출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괜찮을 때는 그대로 호출을 하지만 이것이 종착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로드를 줄이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 호출을 하고자 하는 쪽까지도 대기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긴 대기 시간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우리는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의 그 말 그대로 동기식 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의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약간의 미봉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이런 것들을 아예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쓰기 관점에서 write,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가지고 쓰는 것은 또한 사용할 수 없는 패턴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보면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주문을 받은 쪽이 다른 주문 그 상품 그리고 재고량 수정을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연쇄로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동기화시킨다고 볼게요. 트랜잭션이 이렇게 쭉 전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이후에 이제 카톡도 보내고 페이먼트 지불도 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새우깡 한 박스를 뭐 농협 결제 카드를 가지고 뭐 누가 홍길동이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먼저 재고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재고량 오케이, 상품이 있는 거 확인 오케이, 카카오톡 보내는 거 문제 없고 그다음에 페이를 딱 하려고 딱 봤더니 한도 초과 이렇게 되면 이미 커밋해버린 이 내용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미리 하게 됩니다. 이 각 서비스 간에 내가 너한테 준비됐냐라고 물어보면 준비됐다라고 자 농협의 새우깡 뭐 이렇게 홍길동 이 정보를 주고 다 가능한지를 한번 커밋을 해보고 잘 된다라고 판단되면 롤백 시켜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응답을 주면 실제 커밋을 찍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커밋이 되면 좋고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다시 각 서비스들한테 롤백을 다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지금 말 자체가 엄청 길죠. 그동안에 이 모든 서비스들을 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분산 트랜잭션에 참여되는 서비스들을 다 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쥐고서 트랜잭션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랜잭션 시간이 길어지면 이 인터넷 스케일의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의 서비스들은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롤백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노에스QL 계열이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혼재된 아키텍처 상에서는 롤백이 지원되는 모든 것을 RDBMS나 이런 트랜잭션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리소스 서비스들로 구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읽기에만 마찬가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건 안 되니까 중간에 이러한 이벤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질문을 Q를 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Q를 쓰게 됩니다. Q를 써서 서킷 브레이커는 이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는 오더가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뭔가의 Q에다가 쌓고 그냥 자기는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자기의 로컬 트랜잭션은 Q에 쌓는 것까지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 버리고 다음에 이후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것을 수신해서 시간 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롱 트랜잭션을 차단하는 것 그게 이벤트 드리븐 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쌓여 있는 이 이벤트 로그 즉 이벤트 스토어에 이벤트들을 다시 수신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언제든지 확장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면 기존에 이렇게 싱글 데이터베이스처럼 돼 있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팀이 하나의 DB를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완전히 이렇게 칸막이를 하는 거죠. 칸막이를 하고 각자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자기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만큼의 복잡한 테이블 구조를 가져가고 내가 어떤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문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잘 내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다음에 그 신호탄을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Q에다가 쌓는 이런 방식으로 Q에 쌓게 되고 이 Q가 각 서비스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공유 채널이 되고 상품팀이 그것을 다음에 받아서 시간 날 때 받아서 재고 변경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그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고량을 수정하고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오고 또 상품팀은 주문팀은 상품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내 일만 처리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상품팀은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내가 수신하지 못한 리스트를 확인해 가지고 그 해당 재고량을 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팀은 이벤트를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발행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팀이 예를 들면 재입고하는 사실을 또 퍼블리시할 수 있고 그것을 관심이 있으면 또 주문팀이 여기 퍼블리시만 할 것 같지만 여기도 수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품팀에 재입고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기 고객한테 이메일을 발송하는 뭔가 액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배송팀에서는 그 즉시 내가 처리할 필요 없고 내 서비스가 올라올 때 예를 들면 나는 야간에만 배송팀 서비스가 올라온다. 그럼 야간에 올라와서 미리 기존에 내가 수신하지 못했던 게 1번부터 수신을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하나씩 수신을 하면서 내 처리를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요청이 들어오는 시간에 내가 항상 서비스가 인스턴스 온이 돼 있어야 될 필요성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우리가 주문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LA 수준, Availability 요구 수준이 99.999,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돼야 되는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지만 상품 기능과 배송 기능은 잠시 서비스를 운영 중에 내렸다 올렸다 해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하나의 싱글 시스템 모놀리스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모놀리스에서는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내려갈 때마다 주문의 영향도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서비스가 모놀리스인 경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와 이 주문팀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가 내려간 동안 주문팀이 배송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배송팀에 이 주문건이 전달된 건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 주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시스템이 장애가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건 똑같다는 겁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에서는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뭔가 큐에다가 이러한 주요한 사실들, 이걸 오렌지색 스티커로 제가 붙여놨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서로 단톡방에 이렇게 펍섭 하면서 해당 다음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타임에 꼭 없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내 바쁜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간섭을 회피할 수 있고 자기 팀의 자치성을 높일 수 있고, 각 팀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찌른다거나 API를 서로 간에 직접 찌르는 것을 아예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최소한의 커플링으로 서로 간에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커플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요하게 우리가 그 이벤트를 발행하기로 한 것만 내가 의무적으로 발행만 하면 됩니다. 다른 팀이 봤을 때 주문팀이 상품팀한테 재입고 사실은 항상 알려주세요. 여기에 달아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품팀은 주문팀한테 주문 들어온 사실만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속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송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배송팀이 배송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송을 하면 이것을 주문팀이 또 받아서 내 주문의 상태를 이렇게 미리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배송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 로컬의 데이터를 그냥 내가 받아쓰기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배송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 내가 저쪽을 갔다 올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 가지고 각 팀은 내가 쓰고자 하는 내 관점에 받아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동일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 관점만 자기가 노트에다가 필기하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해야 되는 관점에 해당하는 노트만 필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팀의 간섭 없이,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서비스에 아주 집중하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요구사항에 한정되게 하기 때문에 컴플렉시티,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는 매우 간결하게 되고 다른 팀에 대한 간섭과 컴플렉시티가 범람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공통된 모델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재사용을 함으로써 지불해야 될 페널티를 아까 이야기한 그런 페널티들이 재사용을 통해서 얻는 그 게인, 이득보다 훨씬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감히 재사용을 포기하고 공통화를 포기하고 얻는 장점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것은 어느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자, 쭉 이어서 이 애니메이션이 이어지는데 뭐 이런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이 합류될 때도 이것이 기존의 서비스의 데이터를 직접 참조 안 하고 이벤트 큐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참조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다. 그리고 데이터의 프로젝션도 CQRS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데이터를 읽기 권한에 읽기 전용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어 큐가 하나이다. 근데 왜 하나를 써야 되냐면은 소비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 팀별로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 팀별로 어디까지 수신했는지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큐는 그래서 쓰지를 않습니다. 이벤트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큐를 쓰는 게 아니라 스트림 플랫폼 같은 걸 쓰게 됩니다. 카프카 같은 게 예신데 각 팀마다 오프셋이 있어요. 이게 세 개까지 쌓여 있는데 우리가 TV 프로 연속극인데 내가 3편까지 봤는지 얘는 2편까지만 봤을 수도 있고 얘는 한 편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얘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결국은 다 수신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게 스트림 플랫폼이고요. 그런 것들을 안 쓰고 만약에 일반적인 큐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벤트 큐가 있고 각 수신자마다 이벤트를 복제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품마다 달라요. 취하는 방법이. 그래서 카프카 계열을 쓰실 수도 있고 스트림이죠. 그냥 쭉 하나의 단일
거를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복제를 시켜가지고 큐에다가 선입 선출로 밀어 넣어주는 방법 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이 또 있으시나요? 예.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 도메인이 일시 실패가 아닌 불가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일시 실패가 아닌 그렇죠. 완전히 불가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재고량이 없는 거예요. 혹은 배송이 아예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이벤트를 다시 어라이즈를 합니다. 퍼블리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컴펜세이션. 아까 판매했던 거는 판매했던 거에서 주문량이 하나 올라갔으면 그건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재고량도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그리고 고객한테 사과 메일 보내는 이벤트까지 그거는 커스터머 도메인 쪽에서 그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지금 이런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절차도 하나의 이벤트의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1번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이제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11번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우 11번가 김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자기 주문이 폭풍처럼 들어와도 장애 없이 그리고 서버의 증설 없이 어떻게 저희는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 중간에 20여 분 정도 카프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과 구현 방안 이어서 모니터링과 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11번가는 2016년까지 하나의 거대한 모노리틱 서비스였습니다.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약 200여 명의 개발자가 단 하나의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일 큰 파일은 23,000 라인의 자바 클래스 파일 그리고 10,000줄이 넘는 파일도 23개나 됐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일하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도 이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몰래 금요일 새벽에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만에 성공하면 다행이었고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배포를 했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많은 리서치와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모노리틱 서비스를 차근차근 찢어내죠.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프링 부트와 클라우드 그리니치 그리고 넷플릭스의 3종 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까지 서비스에 투입하였고 저희는 줄투나 레질리언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년 동안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한 경험기나 깊은 기술적 얘기는 유튜브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은 배포의 방법과 그 주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만족시키고 저희가 원할 때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비스는 성장했고 트래픽도 같이 증가했죠. 그 트래픽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스케일 아웃을 통해 시스템도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곳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이번에는 병목이었던 것입니다. 저 오라클은 생각보다 증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물리 장비도 비싸고 더 큰 문제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하나의 주문은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약 수백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주문이 매시 정각이 되면 1초에 수만 건이 같이 들어오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률은 항상 100%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쿼리를 많이 쓰느냐? 네, 저희는 하나의 주문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주문만 처리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결제도 하고 어뷰싱 체크도 하고 메일과 푸시도 발행합니다. 즉 하나의 주문을 롱 트랜잭션으로 저희는 처리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는 필연적이었던 거죠. 11번가 하루 동안의 주문 처리량입니다.
저 파란색은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색 라인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량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붉은색 라인을 넘어가는 저 시간대는 항상 장애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저희는 네퍼넬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강제로 주문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없어요. 대신에 다른 쇼핑몰들에서는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 화면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기로 하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최적화하죠. 쿼리를 튜닝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캐시 등을 포함하는 방법. 하지만 저희는 10년째 잘 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 없죠.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돈이죠. 코어 500개짜리 오라클을 쓰고 있으면 1000개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렉 등을 통해서 옆으로 확장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한 달에 29일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한 달에 단 1시간을 위해 인프라 비용을 몇 배로 쓴다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저 붉은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을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네퍼넬처럼 말이죠. 네. 롱 트랜잭션을 쪼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을 없애고 나머지 작업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거죠. 그 비동기 작업은 저희 시스템 부하에 맞춰서 속도까지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좀 어렵게 만들고 싶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오른쪽의 텍스트는 무시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카프카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곳 정도를 포인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1번, 고객의 주문을 REST API로 카프카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카프카에 저장만 되면 결제가 성공하던 진행이 되지 않던 상관없이 고객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측 상단에 카프카에 있던 주문을 꺼내와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 서비스가 가능할 만큼 천천히 스로틀링하면서 말이죠. 좌측의 3번, 그렇게 결제가 끝나고 다시 카프카에 저장되면 그 결제 결과를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고객의 통보도 같이 하고요. 여기서는 오라클 CPU 사용률을 보면서 저희는 속도를 조절하겠죠. 이렇게 아키텍처가 바뀌면 사용자는 쇼핑하는 어떤 패턴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고객분들은 11번가에서 주문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변한 건 없죠. 하지만 주문이 밀려들 때, 즉 선착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주문을 하지만 그 즉시 저희가 결제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기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은 그 화면에서 나가서 또다시 다른 걸 쇼핑하셔도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문 대기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결제를 끝까지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현. 예,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11번가도 롱 트랜잭션,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제 연쇄 반응으로, 뭐 이게 그 보면은 이제 그냥 한 트랜잭션 안에 다 담은 것 같은데,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이것을 한 번에 그 구성한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한 번 호출했을 때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이런 동기식 혹은 하나의 롱 트랜잭션은 전체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 못하고 그 어떤 확장이 불가능한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동기로 카프카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보관해놓고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용자에게도 좋은 UI UX를 제공하면서 전체 서비스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쉬셨다가 2시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좋은 질문 중간에 주셨고요. 네. 자,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2PC로 이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상에서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관리를 함으로써 이 사가 패턴,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이걸 사가 패턴이라고 합니다. 앞서처럼 이렇게 이벤트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처리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쓰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나 이상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UI에서 하면 됩니다. UI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 이상을 찔러서 UI에서 조립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건 뭐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잦은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AJAX로 호출을 해가지고 하겠죠.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그리드에 여러 가지 칼럼별로 해가지고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많은 호출을 유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칫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에서 차단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버에서 한 번 요청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내려받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컴포지트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한 결과를 다 뭉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컴포지트 서비스라고 부르고, 그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GraphQL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GraphQL이 동적인 일종의 SQL처럼 동작을 해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혼합을 시킨 결과를 뭉쳐다가 클라이언트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호출을 자바 코드로 구현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자바스크립트처럼 어떤 그 호출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서비스들을 병렬로 전체 목록을 먼저 하나를 쭉 얻어낸 다음에 그 밑에 달려 있는 서브들을 하나씩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뭉치는 그러한 멀티 스레딩 처리를 하는 컴포지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접근들은 서비스들 중에서 그 맨 마지막에 리스폰스 타임이 가장 느린 그 대상의 서비스가 결국은 저 리스폰스 타임을 좌우하게 되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서 구현을 했을 때 아까 이제 UI에서 합쳤을 때는 그나마 그 데이터를 미리 보면서 천천히 로딩되는 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미리 화면이 제공되고 있으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두 번째 컴포지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서버에서 한꺼번에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데이터를 보고 있을 수도 없죠. 물론 우리가 리액티브 자바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떤 그 웹상에 스트림을 열어놓고 리액티브 스트림즈 같은 걸 써서 도달함과 동시에 화면에 뿌리는 뭐 그런 방법도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모든 데이터의 원본을 쫓아서 조립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서버상이나 혹은 프론트엔드의 구현상의 비용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는 CQRS라고 하는 방법으로 원본에서 매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materialized 된 뷰, 즉 미리 구워놓은 뷰를 통해 가지고 즉시 서비스를 하는 방법, 일종의 스크래핑을 해놓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기사가 새로 생길 때마다 미리 스크랩을 해놓고 사장님이 오면 그냥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신문인 것처럼 그냥 주는 겁니다. 미리 복제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관심 가질 만한 그 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별도로 복제본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곧바로 서비스하는 것, 그게 CQRS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하고 동일한 예제로 주문과 상품과 배송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관련된 테이블, Materialized View 테이블을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시켜놓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만, 이 Materialized View에 해당하는 그 복제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프로젝션의 결과를 그때 단일 그냥 테이블에서 곧바로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 CQRS라고 부릅니다. CQRS는 아주 널리
우리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견되는데 우리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 관심이 있을 만한 담벼락이 들어가면 곧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줘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 가질 만한 내 친구가 올린 포스팅이 그때그때 스크래핑 돼서 각 사용자별로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디스크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배치로 처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스크래핑을 해놓음으로써 서비스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CQR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읽기 쓰기 관점에서 각 접근들 UI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쓰기를 전파하는 방법,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읽기와 쓰기를 하는 방법, 펍섭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접근들을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접근은 어떤 접근입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 접근을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근 기존의 SOA는 이 접근을 취했었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이거는 성능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로. 자, 뭐 퀴즈 뭐 넘어가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실습해보고 하실 거는 결국 이러한 아키텍처가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우리는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걸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분석 설계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쿠버네티스가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배워야 된다, 막 그런데 그 책을 딱 열어보시면 그 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본질에 들어 있어요.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한다고 내가 CNA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분리하기 위한 것은 그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책을 읽어보면 DDD라고 하는 걸 보라고 나와 있어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 책을 한참 읽어보면 클린 아키텍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피할 수 없게 이런 양파 껍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본질에 이 DDD가 중간쯤 들어있죠. 자, 우리는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찌됐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간섭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DDD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설계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떤 한정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한정을 준다. 바운디드 뭔가 한정된다는 뜻이죠. 컨텍스트 뭔가 맥락,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한정시킨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복잡도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 영역으로 머무르게 하자. 그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구현체로 넘어오면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됩니다.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한정된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 다음에 구현체의 그 자바 코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개수를 한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스 코드가 간결해진다.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설계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는 가능한 유지 보수나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배포하게 하기 위해서 현업이 쓰는 영어를 그대로 테이블명이나 클래스명에 사용을 해라. 그게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동 방식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혹은 이벤트 드리븐 펍섭과 같은 연동 방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컨텍스트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벤트의 펍섭을 가지고 하면은 그 서로 간의 그 컨텍스트 매핑이 매우 간결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미리 이전에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어들을 마이크로 서비스의 용어들로 매핑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정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만 적용되는 설계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조금은 어려운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추상적인 것보다 이해하기는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DDD에서 제시하는 분리하는 관점들이 뭐냐? 마이크로 서비스를 결국 어떻게 분리할 거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였죠? 11번가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주문과 주문 아닌 것이었어요. 주문은 빨리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문이고 이후에 이야기하는 결제니 뭐니 이거는 SLA 수준을 조금 낮춰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리를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11번가의 동영상에서 아까 보셨던 코어 도메인은 주문이었고 서포팅 도메인은 배송, 뭐 결제, 어비징 체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동영상 중에 당근마켓에서의 코어 도메인은 무엇이었나요? 코어 도메인 기억하실까요? 코어 도메인과 서포팅 도메인이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딱 채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채팅이 죽으면 우리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 자체가. 배달의 민족은 뭘까요? 거기도 주문이에요. 주문이 죽어버리면 다른 데로 다 이탈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이 칼을 들이대야 되는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코어 도메인과 코어 도메인이 아닌 것부터 칼을 들이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 관점으로 완전히 상이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데 동일한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뭐가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레가시가 자바로 돼 있는데 신규 요구되는 기능이 아까 보면 레일즈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근마켓에서 레일즈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 개발자는 고랭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채팅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성능상 루비 온 레일즈를 쓰는 것보다는 고랭을 쓰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신규 개발자들도 루비 온 레일즈를 더 이상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고라고 하는 뭔가 신선한 걸 배우고자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레가시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일한 아키텍처를 안 가야 되는데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기술 공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 우리는 그 대상을 또 칼을 댈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롱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 너무 길어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 뒀을 때는 성능의 장애가 생기는 것. 아까 봤다시피 11번가에서 하나의 리퀘스트 안에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분리를 하는 대상이 되죠. 약간 다르죠. 아까 이야기한 채팅 같은 경우에는 같은 리소스를 쓰고 있어서 그 리소스에 의해서 저 리소스가 뭐 뺏긴다든지 뭐 그런 관점의 이야기였고요. 트랜잭션이 너무 길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칼을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용자가 많이 기다려야 될 때. 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자, 각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어떤 건가요? 자, 먼저 볼게요. 도메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면 연간 장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우리 회사가 기존에 연간 장애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너무 리소스는 많이 갖고 있는데도 트랜잭션 몇 개밖에 못 버텨요. 성능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이 잣대를 먼저 들이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을.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구닥다리 레가시에서 탈피를 못 해가지고 개발자들을 수급하는데 너무 비용이 높은 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높은 문제면 이 칼을 먼저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칼로 우리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직면한 문제에 따라서 이 분리하는 칼이 달라진다. 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검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해 놓은 자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CTO님. 자 혹은 내가 CTO로 부임을 했는데 사장님이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야기하는데 그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 좋겠네요. 혹은 내가 고객사를 찾아갔는데 고객사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MSA라는 걸 들었고 그거 요즘 다 한대. 그러니까 분리를 해줘라고 했을 때 아무 칼이나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대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분리 전략을 가지고 분리하는 모델을 제시를 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고 현장에 갔을 때 내가 그런 권한을 아예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분리를 다 해놓고 이렇게 그냥 분리해줘 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우역구역 잡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목적성이 MSA는 우선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어떠한 아키텍처도 비즈니스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가 뭔가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차 희석되거나 혹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모호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사실 실패하죠. 예. 그래서 특히나 MSA는 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뭔가를 잘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섭을 배제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아야 될 걸 잘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존에 잘 동작하던 응집도 높은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쪼개져 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은 대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그냥 가벼운 수술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잘 동작하던 시스템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미리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쪼개면 어떻게 나중에 시스템이 동작을 할까를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빨리 어떤 모형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툴이에요. 그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이탈리아의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존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과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시스템을 이런 스티커들 3M 스티키 노트를 에다가 그 패턴을 색상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벽면에다가 여러 사람들을 개입시켜서 워크숍을 수행을 하면서 분석 설계 개발까지 매우 스피디하게 뽑아내는 뭔가 혁신적인 방법론을 이 사람이 디벨롭을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이 도구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도 한번 느껴볼 겁니다. 오늘. 진짜 그런가? 네. 여기에는 이런 색상별 스티커를 쓸 건데 여기 좀 친숙한 스티커 두 개가 발견되네요. 오렌지색 스티커와 라일락색 스티커입니다. 이 두 개가 펍섭 하면서 벌어지는 일종의 박자를 구성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구닥다리 모델링 방법인 UML에서 하나를 존중해 왔네요. 액터 하나만 존중해 왔습니다. 이 짝대기 인간. 요거 하나 UML에서 갖고 오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UML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각 스티커별 색상에 어그리거트 여기 등장하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 혹시 뭐 DDD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본체 같은 그 트랜잭션 단위를 또 구역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본체를 암시하는 이 노른자를 오렌지색 스티커로 붙이고요. 여러분들의 API들 뭔가 의사결정 API들을 이 커맨드 하늘색 스티커로 붙이고요. 그리고 리드 모델 UI에서 벌어지는 읽기 뭔가 아까 리드와 라이트를 철저하게 분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개가 구현 패턴이 달라지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CQRS, 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내가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그것을 커맨드를
커맨드의 결과를 도메인 이벤트로 퍼블리시하는 거고,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CQRS처럼 UI에서 혹은 UI 컴포지션 혹은 컴포지트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 프로젝션이 벌어지는 거를 리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례를 봐야 알겠죠. 뭐 스티커 저거 봐가지고 모르겠고, 사례를 한번 간단한 사례를 보면, 자, 우리가 배송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온 사실과 배송이 스타트된 사실, 이 두 가지가 일종의 큰 박자죠. 큰 이 쇼핑 도메인의 큰 박자가 되겠습니다. 이 박자 속에 맞춰서 이 아웃풋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벌어진 사실들을 먼저 도출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이벤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된 인풋을 찾습니다. 인풋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API처럼 뭔가 버튼이나 API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면 하늘색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붙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는 하늘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송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동화된 항상 하는 일종의 기계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그 정책은 우리는 라일락색 스티커를 대신 붙여줍니다. 라일락색. 자, 이 작업까지, 그리고 이 유저가 어떠한 UI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읽기 데이터, 읽어야 되는 정보를 녹색 스티커,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UI UX 담당자 혹은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자기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착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 워크숍 시간은 2시간을 가지고 전 업무를 수행하는 도메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회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에 다 모여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각기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룸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워크숍을 2시간 동안 하는데 하다 보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되는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한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던 건데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펍섭 방식, 그리고 분리를 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연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설계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트랜잭션이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치가 될 거다, 혹은 어떤 순간은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잠시 노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비즈니스적으로 상관없는지, 그것을 의사결정해 줄 참여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시간 동안. 그래서 개발과 비즈니스가 2시간 동안, 그리고 내 팀 아닌 다른 팀이 전체 같이 모여가지고 펍섭을 할 때 어떤 이벤트를 내가 줄 거고 어디에서 그 데이터가 충분히 넘어오는지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시간째부터는 개발자가 참여해서 이렇게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바운드리를 이렇게 묶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혼자 막 떠드는 거죠. 자, 이건 사례를 봐야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쭉 넘어가고 사례를 하나를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도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